반갑습니다.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커리어 한 20년 정도 이제 변호사 생활 하다가 이제 학교로 옮긴 지 진짜 얼마 안 됐고요. 딱 이제 1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원래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사법연수원, 저희 때는 이제 로스쿨이 없었고 사법연수원 때니까 이제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미 FTA 그 협상을 이끄셨던 김현종 씨라든지 뭐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희 쪽에 특강을 오셔서 왜 미국 USTR은 변호사들이 다 나와서, 이건 결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계약서잖아요. 변호사들이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그렇게 못하느냐. 우리 정말 변호사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나라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다들 말렸거든요. 아니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왜 법조인이 거길 가? 이러는데 저는 막 나라가 나를 부르는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가장 처음 이제 했던 FTA가 한미 FTA입니다. 한미 FTA부터 해서 한EU, 한 아세안은 이제 거의 그때 다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한인도, 한 캐나다, 이런 각종 FTA 담당하다가 이제 민간 로펌에 나와서 김현장에서 또 좀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제가 이제까지 통상을 한 근 20년 정도 하면서 이렇게까지 통상 분야가 소위 말해서 핫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 이제 피셜로는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다들 진짜 열심히 진짜 통상하시는 분들 정말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통상 중에서도 사실 이제 저는 통상에서 이제 제일 많이 사실 이제 프랙티스로, 변호사 프랙티스로 했던 건 관세고요. 관세가 사실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통상 중에서 관세 일을 제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관세를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나중엔 지겨워져가지고 관세 말고는 AI, 완전 관세하는 반대되는 그런 업무를 해보자 해서 사실은 박사학위는 이 디지털 통상으로 해서 땄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그래도 이 모든 제 업무를 하는 가장 이제 기초, 그리고 가장 처음 시작했던 게 이 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세와 그리고 관세 아닌 것들. 관세 아닌 것들 중에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많은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합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 어떠한 그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기사로 제가 이런 비슷한 것들을 저희 로스쿨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면은 강의를 이렇게 듣는 학생들,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던 것들이랑 좀 틀리네?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좀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한번 진짜 협정문을 한번, 진짜 트럼프가 맨날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는 건 한미 FTA 위반이다. WTO 위반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세 때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를 파기했다. 근데 사실 이런 제목들을 정말 법적인 관점에서 진짜 트럼프가 부여하는 관세 조치가 한미 FTA 위반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 한미 FTA 파기인지, 아니면 한미 FTA 무효인지, 이런 걸 진짜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짜 이거는 저희 그 국제통상법 101, 그러니까 가장 기본 강의 때 제가 맨날 그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관세를 깎는다라고 하면 국제무역 중에서 크게 두 개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WTO. 그래서 WTO는 사실은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북한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소위 말하는 다자무역 협정이고요. 여기에서도 관세를 깎습니다. 그리고 그 관세 깎는 건 조금 아무래도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나라는 조금 깎자, 저 나라는 많이 깎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컴프로마이즈 하면 많이 못 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깎아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FTA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는 관세를 깎는 조약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WTO 협정, 하나는
한미 FTA. 그래서 아까 그 보신 것처럼 기사 보신 것처럼 뭐 한미 FTA 위반이다. WTO 위반이라 제소했는데 어떤가? 진짜로 그러면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TO 협정은 당연히 의무고요. 국제조약은 국제법의 대표적인 그 소위 말해서 유형이 국제조약입니다. 국제조약이라는 건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권리 의무를 생성시키는 거죠. WTO 협정 2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각 체약 당사자는 다른 체약 당사자의 상거래에 대해서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어표에 해당 부에 제시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어떤 체약 당사자 관한 양어표 일부에 기재된 상품으로서 타 국의 영토의 상품이 이 양어표에 관련된 영토로 수입되는 경우 양어표에 명시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서 여기에 명시된 관세를 초과하는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즉, 이 관세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체약 당사자에 관한 양어표에 기재된 상품. 이게 바로 미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랑 협상해가지고 제시한 양어표입니다. 양어표는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무역을 할 때는 모든 물품들이 HS 코드로 그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코드별로 해가지고 사실 수출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TV를 수출한다라고 수출했는데 딴 나라에선 그 TV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모니터인데 라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보호를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전 세계 공통이고요. 6단위, HS 코드 6단위. 그래서 어찌되었건 각 코드별로 해가지고 관세율을 정합니다. 요거는 미국이 WTO 가입을 할 때 정한 관세율입니다. 2.5%. 요거 보시면요. 비아이클 돼서 비아이클 1000cc 이하 1000에서 1500, 1500에서 3000, 3000 이상. 그러니까 자동차들은 왜 대형 자동차들 3000cc 이상도 있고 소형은 1000cc 미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 유형별로 해서 다 각각 관세율을 정하는 건데 전부 다 여기 보시면 2.5%입니다. 즉 미국은 WTO 협정에 따르면 여기에 명시된 양어표에 명시되고 제시된 관세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 25% 부과하고 있죠. WTO 위반입니다. 요래서 WTO 위반이고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신문에 다 나와요. WTO 위반이라고. 그것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트럼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무조건 뭐 위반이다. 무조건 뭐 나는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 나름 주장하는 건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트럼프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우리가 보기에는 위반이죠. 2.5% 이상 부과하면 안 되는데 지금 25% 부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위반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WTO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 건 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가 WTO 21조입니다. 21조에 따라서 나는 법적으로도 괜찮아. 그 21조가 뭐냐면 원래는 저런 의무를 다 각국이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WTO 협정에 따라서 관세를 깎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에서 핵폭탄이 떨어졌다.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 도구, 무기, 탄약 관련된 것들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그 관세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럴 때는 아까 2조의 의무로부터 회피가 됩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21조입니다. 이 21조에 A, B, C가 있는데 A는 무슨 정보, 한마디로 국가 정보에 누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건 관세니까 정보 아니죠? 이거는 뭐 국제연합 헌장 하에서의 의무에 따라서 조치하는 거. 이것도 뭐 UN 헌장 이런 거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요 A, B, C 중에 B. 자신의 필수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국가가 간주하는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즉
간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핵물질 관련된 거 지금 아니죠. 관세가. 무기도 아니죠. 바로 요겁니다. 요거. 전시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전쟁 난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 또는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라고 트럼프는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 미국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서 미국이 필요하다라고 간주하는 조치는 취할 수가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나는 취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TO는 요거. 그럼 한미 FTA를 볼까요? 한미 FTA도 저희가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체결한 FTA에 2.3조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어표에 따라서 관세를 철폐한다. 철폐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철폐한다. 의무입니다. 의무. 부속서 2나의 자국 양어표. 미국 양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양어표 중에 8703 된 게 이게 뭐 1000cc 이하, 1000cc, 1500, 3000 이하, 3000 이상. 뭐 이거 다 자동차거든요. 자동차가 원래는 미국이 2.5%를 부과하는데 여기 유형이 AAA, CCC 이런 거는 각 유형별로 어떻게 관세를 깎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안 실어놨는데 A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발효 즉시 철폐를 합니다. 0. 즉 미국은 부속서 2나의 미국 양어표에 따라서 자국의 관세를 0으로 철폐할 의무가 있습니다. 0으로 철폐해서 0을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프로 부과한다? 25%. 이건 당연히 한미 FTA 2.3조 위반입니다. 근데 이 역시 트럼프는 아니다. 나 이거 위반하는 거 아니다. 그것 또한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법적인 근거입니다. 23.2조 필수적 안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어떤 국가의 비밀 정보를 누설하도록 하는 것, 국제 평화 안보 유지 회복을 위해서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이거랑 되게 비슷하죠. 뭐 정보 제공, 여기도 무슨 필수적 안보 이익 보호,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요게 한미 FTA도 있어요. 한미 FTA는 요거 정보는 우리 아니잖아요. 지금 관세니까 뭐 국가 정보 누설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요거거든요. 요거. 자국의 국제 평화 안보 유지는 아니죠, 지금.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면 안 된다. 즉, 적용할 수 있답니다. 즉, 트럼프는 나는 아까 2.3조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가 있지 않냐. 이럴 때는 2.3조를 안 지켜도 된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나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진짜 비슷하죠, 아까 WTO랑. 그런데 한미 FTA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 그게 바로 위에 각주가 E라고 해서 조그맣게 달려있어요. 저희 협정문을 보잖아요. 아주 조그맣게 E자 돼 있고 저 밑에 보면 한 줄로 써져 있습니다. 그게 요거거든요.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11장 투자, 22장 분쟁 해결에 따라서 개시된 중재 절차에서 23.2조를 원용하는 경우 그 사안을 심리하는 중재 판정부 또는 패널은 그 예외가 적용됨을 판정한다. 요 내용이 결정적으로 조금 전에 보신 WTO의 안보 예외 조항과 틀립니다. 이게 뭐가 틀리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미국 한미 FTA 위반이라고 해서 제소에도 집니다. 왜 지냐? 이거 보시면은
투자도 분쟁 해결 절차거든요. 투자는 왜 ISDS, 왜 오늘 계속 나왔잖아요. 론스타 그 건. 그거니까 그건 빼고요. 요거거든요. 보통 분쟁 해결 절차. 즉 한미 FTA에서 싸움이 났다. 어떤 식으로 제소하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계약서에 적혀져 있죠. 분쟁 해결 절차. 그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한국이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2.3조 이거 철폐해야 되는데 철폐 안 하고서는 25% 부과했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해서 제소를 했을 때 미국이 그 제소된 중재 절차에서 23.2조에 따라서 내가 이거는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이 사안을 심리하는 판사는 그 예외가 적용된다라고 무조건 판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판사는 여기에 있어서 자유 심리가 아니죠. 무조건 여기에 구속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한미 FTA 위반이다라고 해서 미국을 제소해도 요거 때문에 저는 거의 한 90% 이상 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예, 미국 한미 FTA는 특히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한미 FTA는 제가 보기에는 어찌되었건 제소하면 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WTO에는 그런 각주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다퉜어요. 이게 진짜로 사실은 지금 트럼프 이익이지만 트럼프 일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똑같이 그때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 안 하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지금도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뭐 자동차에 대해서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소했겠죠. 당연히. 이때 전부 다 미국이 졌어요. 근데 문제는 저도 WTO가 지금 무력화되어 있거든요. WTO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원래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은 소위 말해서 그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3심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국제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으로 끝납니다. 한 번, 그러니까 요번에도 왜 그 ISDS 뭐 론스타 건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1심으로 끝나는데 그걸 취소로 해갖고 뒤엎는 사례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건 그런데 특이하게 WTO는 2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심, 2심. 그러니까 1심에서 줬죠? 그럼 2심 항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소를 하려면 여기는 재판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관들을 미국이 임명하는 거를 방해를 했습니다.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관이 임기 끝나고 계속 나가잖아요. 임기 끝나고 사퇴를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재판관을 다시 뽑아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제기구는 거의 대부분 컨센서스거든요.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특히 미국같이 그렇게 힘센 나라가 WTO에서 반대를 하면 임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리 미국을 패소를 시킨다 해도 미국이 아니 지금 항소를 못해 항소하면 난 이길 수 있는데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게 트럼프 일기 때도 똑같았고 지금 이기 때도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WTO에 처음에는 제소를 안 했어요. 어차피 해도 뭐 이기지도 않을 테니까. 근데 요즘 또 많이 제소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결과 나올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왜? 어차피 이겨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네. 그런 와중에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를 봅시다. 미국의 의회조사국, 우리나라 뭐 입법조사처 비슷한 데서 이제 나온 보고서인데요. 어찌되었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6위 교역 파트너고요. 그리고 한미 FTA도 미국의 두 번째로 큰 포괄적인 자유무역 협정이죠. 뭐 첫 번째 당연히 나프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국가가 체결한 USMCA가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일 것 같고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여기 미국의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에서조차 한국은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지금 미국이 관세 부과하니까 막 보복 관세 부과하고 뭐 캐나다도 처음에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 뭐 대응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진 않는다. 그냥 협상을 통해서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미국이 요청하는 그런 그 협력 사항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 미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든 사실 상황들은 우리 동맹국뿐만이 아니라 타겟이 사실 중국이잖아요. 중국인데 중국산 물품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거는 미국이 다 막지만 그걸 어딜 이렇게 퉁쳐서 우회를 해서 들어오는 건 사실은 막기가 쉽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달라고 하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천항 말고 부산항은 거의 환정률이 50%가 넘어가는 엄청난 환정률을 자랑하는 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같은 데서 미국 세관하고 협력을 해갖고 중국산 제품이 우회해서 수출되는 거를 방지를 하는 거를 도와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그렇습니다. 요 의회 그 조사 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게 너무 뭐 유명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진짜로 법적인 의미를 한 번만 더 짚어본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관세를 부과하는 건 그냥 막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다 생각이 있어요. 법적인 근거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인 근거가 IEEPA, 두 번째 법적인 근거가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말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이게 우리나라 사실 기업들을 옥죄는 그런 법적인 근거입니다. 이 무역확장법에 의거해서 지금 포스코 철강, 알루미늄 전부 다 50% 관세 두드려 맞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25%도 바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그런 관세 조치입니다.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말고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보편 관세, 그래서 15%, 뭐 20% 처음에 모든 물품에 대해서 다 때린 거. 요거는 법적인 근거가 IEEPA입니다. 네, 정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IEEPA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다 법원이 행정부의 그 소위 말해서 사고 치는 거를 다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저는 모든 상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비상사태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자, 어찌되었건 미국 연방대법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IEEPA라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EEPA는 사실은 제가 이 법을 처음 접한 건 제가 로펌 다닐 때 경제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경제 제재 아실 거예요. 이란 뭐 이런 애들, 뭐 북한 이런 애들, 그런 애들 금융 당국 그냥 다 이렇게 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만에 하나 이란 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란하고 무역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진짜 강남에도 테헤란으로 있을 정도로 이란과의 교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에 달러를 보내는 순간 우리나라에 그거 송금해주는 뭐 IBK 이런 데들 다 금융제재 받습니다. 금융제재는 한 번 받으면은 벌금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그런 그 미국의 그 금융 시스템, 전 세계는 달러로 다 돌아가는데 그 달러 시스템에서 딱 차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제재가 엄청 무서워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은행들도 그 금융제재 관련돼서 IBK 이런 데들 걸렸거든요. 예전에 이란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IEPA는 그거 주로 규제하는 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적국들 있잖아요. 미국 적국, 이란, 북한, 시리아, 러시아, 일부 러시아 이런 애들 금융 제재하는 거.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진짜 왜 테러리스트들 있잖아요. 테러리스트들에게 뭔가 뭐랄까 이게 뭔가 그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는 걸 막는 거. 요번에 무슨 캄보디아 이런 데서 무슨 프린스 그룹인가 해가지고 그런 애들 뭐 금융 제재 받았다. 뭐 신문에서 보셨죠. 이게 다 사실은 IEPA에 따른 법이고 원래 그래서 저는 이 IEPA라는 법을 그때 처음으로 봤습니다. 경제 제재하는 법이에요. 경제 제재하는 법인데 요 법이 원래 어떤 법률이냐. 대통령이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대외적인 위협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딱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경제 제재, 특히 금융 제재하고요. 자산 동결해요. 테러리스트들, 프린스 그룹의 그 대표, 이런 애들 자산 동결해서 걔네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다가 돈 넣어둔 거 못 빼갈 수 있게 다 프리즈 해버리는 거. 그런 것들 하는 법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례적인가? 아니 무슨 정말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뭐 전시도 아닌데 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 사실 선포를 진짜 많이 합니다. 이제까지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수가 77건이나 됩니다. 사실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굉장히 많이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 77건 중에서 이제까지 유지되는 게 46건이나 돼요. 사실은 이 비상사태가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 대통령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관세 부과하느라고 안 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제재하고 막 시리아 전쟁 났을 때 제재하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 금융 제재하고, 그럴 때 다 비상사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야, 트럼프가 갑자기 취임하자마자 미국이 전시도 아닌데 비상사태를 선포?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많은 대통령들이, 트럼프 전에 바이든도 그랬고, 그 전에 뭐 오바마 대통령, 그 전에 부시 대통령, 정말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사실은 비상사태 선언을 많이 했었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비상사태가 많다. 사실 이 비상사태들 중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는 거는 예전에 이란에서 이란 대사관 사태 나고, 이란에서 1970년도에 그 뭐 호메이니 혁명 일어나고 미국하고 막 국교 단절되고 뭐 이러는 시절에 미국 그 대사관에 인질 사태 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서 그 비상사태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사태를 지금 한 45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많이 쓰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IEPA는 원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제재, 프린스 그룹의 그 대표 진짜 인권 유린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그 자산 동결하고 이러는데 쓰는 법을 가지고 관세를 부과한 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거를 4월인가 그때 글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찌되었건 WTO에 가면은 무조건 이기죠. 즉 미국이 지죠. 미국이 패소하는데도 뭐 미국은 뭐 배째라 난 모르겠다 이러고 있고, 뭐 방법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분쟁을 하고 싶은데 국내적으로 소송들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때 이거를 한 4월 달에 쓰면서 좀 요번에는 조금 약간 소송들이 더, 예전에도 소송들이 좀 제기된 것들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좀 소송들이 제기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좀 보는 것 같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소송해도 지겠지. 생각을 해보시면 비상사태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왜 그 대통령이 뭐 무슨 정말 왜 뭐 전시라든지 이럴 때 비상대권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게 뭐 예를 들면은 행정부에서 막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권한인지 아니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 권한인지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하고 헌재에서 판시를 하고 했지만 어찌되었건 그건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은 사법부에서는 보통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소송은 걸렸지만 미국 국내 소송, 국제 소송은 무조건 미국이 져요. 그럼에도 실익이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익이 없어요. 그건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국내 소송이 이게 어떻게 될 걸, 좀 뭐 당연히 이것도 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해갖고 제가 이거를 썼는데 1심에서 아시다시피 원고, 즉 수입자들, 관세를 두드려 맞아갖고 열받아갖고 트럼프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 건 수입자들이 다 이겨버린 거죠. 1심에서.
사실 이때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저는 이 글 쓰면서 질 줄 알았거든요. 패소할 줄 알았거든요. 2심에서도 패소할 줄 알았는데 2심에서도 이겼죠. 지금 연방대법원 가 있습니다. 연방대법원도 저는 이게 참 이 법하는 사람의, 그리고 특히 저는 이 IEPA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제재할 때 봤거든요. 경제 제재할 때도 저희가 맨날 무슨 우리 기업들 대상으로 해갖고 이런 거 미국 판례는 어떻게 IEPA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런 거 맨날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그 비상적인 비상적인 사태에 대한 권한을 미국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강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지겠거니. 근데 요즘 상황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되었건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지금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건 병합된 건입니다. 하나는 Learning Resources라는 그런 원고, 하나는 VOS Selections라는 원고. 둘 다 수입업자고요. 이게 관세하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뭐 관세 부과한다, 뭐 그리고 관세 때문에 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난리 난다. 하지만 진짜 정말 명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관세는요 수출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수입자가 냅니다. 저희 관세법에서도 화주가 내게 돼 있어요. 화물주인, 화주가. 화물주인은 물건을 사오는 사람이에요. 즉 현대자동차를 사와서 미국 시장에 팔려고 하는 딜러들이 사오는 거예요. 화물주인. 화물주인이 관세를 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은 사실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기업들이고.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우리 현대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현대 딜러들이 야, 나 이 관세를 맞고 나 여기 못 팔겠어. 안 사오면 사실 현대자동차는 아쉽잖아요. 그때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해갖고, 야, 내가 그러면은 너가 관세를 이만큼 부과하잖아? 한 반 정도 되게끔 내가 이거를 그 가격을 그렇게 쳐줄게. 이런 식으로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다 합의를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출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입자가 타격을 받습니다. 수입자가. 여기 딱 보시면은 러닝 리소시스 뭐 하나 없을 것 같아요. 요게 그 영유아 그 교재랑 완구, 딱 느낌이 영유아 완구.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어릴 때 맨날 장난감, 뭐 기차 장난감 뭐 그런 것들 사주고 했지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당연히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오죠. 애들 완구, 교재 이런 거. 이것도 이게 무슨 뭐였더라? 이것도 그런 중국 소비재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수입하는 업자들이 요거를 1심, 2심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겼고, 요게 연방대법원 병합돼 가지고 지금 심리가 되고 있고,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라면서 처음에는 직접 대법원 심리도 자기가 참관을 하겠다 라고까지 했죠. 너무 사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같이, 대법원장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심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서 참관하고, 참 모양이 웃긴데 어찌됐건 다행히 그래도 참관을 안 하셨더라고요. 예, 참관을 안 하셨는데, 관세가 무효화되면 미국은 방어 수단을 잃게 되고 국가적인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방 대법원의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일종의 행정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나한테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라고 해서 일반 기업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소송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당연히 정부를 상대로 해서 냅니다. 그럼 피고가, 보시면은 피고가 도널드 제이 트럼프 되어 있어요. 피고가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고입니다. Learning Resources, VOS Selections. 이거 뭐냐면, 요게, 자, 당연히 미국이 패소를 했으니까, 패소한 애가 열받으니까 이거 왜 나는 이길 건데 라면서 항소를 제기하겠죠.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 항소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쵸? 미국 정부에서 항소를 제기하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하면 정부를 대리를 하는 사람은 법무부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요거를 대리를 하는 건 미국 법무부. 그래서 요거는 항소 상고 이유서. 왜 상고를 하는지 이유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나 억울하다. 우리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은 거다. 라면서 상고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 표지입니다. 표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uncil of Record 있고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 미국 법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낸 상고 이유서고요. 미국 법무부가 낸 상고 이유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거부터 보시죠. 제가 미국 법무부의 상고 이유서에 이제 다양한 논거들, 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문제가 없는가, 위법이 아닌가를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당연히 법무부에서 변호사들 내지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상고 이유서에 나와 있는 문구가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여기 써놨어요. 상고 이유서에, 법무부에서 낸 상고 이유서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With tariff, we are a rich nation. Without tariff, we are a poor nation이라는 게 법률 문서에 나와서 제가 굉장히 좀 웃겨서 써놨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미국은 티핑 포인트에 서 있다. 어느 정도의 티핑 포인트냐? 내셔널 시큐리티의 재난이다. 1929년 스타일의 그 결과, 1929년은 대공황 때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국가 재앙이다. 1929년 대공황 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법률 문서에 이런 문구를 써서 굉장히 저도 특이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럼 대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대체 뭐가 쟁점이냐? 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찌되었건 1심 패소, 2심 패소, 3심 지금 올라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거, 요거가 요 세 개가 법무부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아까 그 표지 보셨죠? 그게 한 40페이지인가 50페이지인가 되는데, 거기 가장 첫 번째 페이지 바로 다음 장으로 가면 가장 처음으로 법적 쟁점을 쓰거든요. 뭐가 법적 쟁점인지. 그 법적 쟁점이 3개입니다. 요거 3개. 첫 번째, IEEPA라는 법이 관세를 허용을 하는가. 즉,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거에 따라서 트럼프가 부과하는 관세를 대체 이 IEEPA라는 법이 허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IEEPA라는 법이 관세를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게 무제한적으로 이게 허용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관할 문제인데, 요거는 진짜로 법적인 쟁점이니까 요거 생략을 하고, 결국은 1번과 2번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특히 이것 중에서도 뭐가 가장 큰 쟁점이냐? 요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IEEPA에는 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비상사태 때 임포테이션과 엑스포테이션을 레귤레이트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비상사태 때 수입이나 수출을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만 딱 돼 있기 때문에 수입자들은 열받는다. 왜 나한테 관세를 부과하니? 너 여기에 레귤레이트 임포테이션, 수입을 규제한다라고만 돼 있지, 어디에 여기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말이 여기 어디 있니? 없어. 없는데 왜 이 말을 그렇게 네가 해석을 해서 관세를 부과해? 라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즉, 레귤레이트 임포테이션을 과연 테리프, 관세를 부과하는 게 요게 포함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지, 요게 가장 큰 법적인 쟁점입니다. 근데 사실
1심이라든지 2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판단을 했냐면 Regulate Importation에는 테리프, 즉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이걸 넣어서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법원에서 어떤 걸 봤냐면 다른 법들을 봤어요. 다른 법에서는 진짜로 그런 비상 상황일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아예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법만 없지 않느냐. 아니 다른데 비상사태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이 있는데 그럼 그거 쓰지 왜 이거 갖다 썼니?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로 비상사태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역법 제122조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리 지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에 다 관세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요. 요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역법 122조. 무역법 122조는 이제까지 한 번도 활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문은 거대하고 심각한 국제무역수지의 적자, 외환시장에서 중대하고 급박한 달러 가치의 하락, 국제무역수지 정상화를 위해서 외국과 협력이 요구될 때 대통령은 최대 150일까지 미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15% 미만의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발동 또는 두 개를 다 병행하는 조치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아니 여기 조문이 딱 그거네. 네가 말하는 그거 아니야. 지금 뭐 무역수지 적자 나갖고 지금 그거를 비상사태로 판단을 해가지고 수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대 왜? 아 그럼 이 조문 쓰면 되지. 왜 이 조문 안 쓰고 저 조문을 써? 이 조문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조문을 쓰는 건 결국은 우회하는 거야. 다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우회하는 거야. 그래서 위법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122조를 앞으로 트럼프가 쓰지 않을까. 그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아니 그럼 진작에 이거 쓰지. 이거 쓰면 대법원 상고까지 가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걸 안 써요? 딱 보면 트럼프가 쓰기가 싫어요. 왜? 15% 미만이거든요. 얘는 25%, 50% 부과하고 싶은데 15%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150일까지만 할 수 있어요. 150일 넘어서 하려면 의회에서 입법을 해야 돼요. 법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의회에서. 딱 봐도 트럼프가 좋아하지 않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 법 안 쓴 거예요. 그 법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아까. Regulate Importations. 뭐 150일. 뭐 몇 프로까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쓴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아니 명확하게 있는데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IEPA를 쓰는 거는 이런 법적 절차를 우회하는 셈이다. 명시적으로 써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써라. 그렇게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법무부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를 해서 열심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논거가 3개입니다. 첫 번째,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건 규제는 당연히 관세 부과하는 것도 규제 아니냐. 두 번째, 닉슨 대통령 시절에 이 IEPA라는 법이 사실은 완전히 전면 개정이 된 거고요. 1970년대. 그 전에 요거랑 유사한 전신 법률이 있었어요. 그때도 관세가 부과된 적이 있거든요. 이때 연방대법원에서 괜찮다. 대통령 재량이다. 그때 판단한 그 사례가 있어요. 그때 괜찮다고 해석하지 않았냐. 거의 똑같은 법이다 이거. 그렇게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고, 가장 마지막.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왜 법원에서 관여하니? 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영역이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3개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진짜 저는 사실은 처음엔 50대 50이 아니라 한 40대 60. 정말 사실은 좀 패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맨날 그 IEP 예전에 그 경제 제재할 때 그 경제 제재 관련되는 사실은 그러니까 판례들이 많지는 않은데 좀 있어요. 근데 거의 웬만한 그 경제 제재 관련된 법률적인 판단들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거의 대통령의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비상대권, 대통령의 재량을 거의 인정을 해줬어요. 사법부에서 안 건드렸거든요. 전 항상 그걸 봤는지라 이거 당연히 저는 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번에 심리 한번 하더니 지금 80대 20 정도로 예상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9명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님들 중에 9명 중에 6명이 보수고요. 3명이 진보입니다. 딱 이렇게 그 구성으로 보면 이거는 트럼프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가.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베럿 대법관, 특히 이분이 캐스팅 보트로 지금 유력하다. 근데 이분들부터가 굉장히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리고 일부 닐고 서치라든지 소요마토르라든지 카건 잭슨 대법관은 사실은 이거는 이 정부가 이게 권한 넘은 거다. 근데 또 중도 성향 이런 데서는 일부 정부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보면은 이쪽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게 조금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로 기울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어찌됐건 플랜 B를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행정부에서는. 자꾸 이제 뭐 재무부 장관이 뭐 IEPA 말고 제한적이지만 덜 효율적인 법. 아까 딱 봤잖아요. 제한적이지만 덜 효율적인 법 122조. 그런 거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어찌되었건 법원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조금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요. 다만 제가 이거는 몇 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사실 이 관세 소송은요, 관세 환급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냈잖아요. 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건 위법한 관세 부과인 거예요. 이거 도로 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게 뭐 맨날 미국 무슨 USTR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만약에 우리가 연방대법원에서 지면 미국이 전 세계에 갚아줘야 될 관세는 140조니 어쩌니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 관세를 우리가 부과를 해갖고 미국이 징수를 했잖아요. 이거를 도로 뱉어내야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다시 받는 게 진짜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처음으로 사실 제일 받기 쉬운 사람은 얘네들. 러닝 리소시스하고 VOS 셀렉션스. 얘들은 당장 소송을 제기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거는 받기 쉬운데 얘들 것도 저는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연방대법원에서도 대법관들도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만에 하나 이걸 위법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조건 다 돌려줘라. 이거 전체 무효다 하면 미국 행정부에서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진짜 갑자기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거를 무효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관세를 환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파기환송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요. 내려서 밑에서 다퉈요. 2심에서 다투다가 또 문제가 생겨요. 환급 관련돼서. 그럼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또 내려갔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 결국은 어찌되었건 돈 내주는 기한이 쭉 지연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요것도
일단은 가장 쉽게 그래도 돈 받을 애들이지만 얘들도 쉽지 않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 애들은 12P라고 해가 관세청에다가 해야 되는 환급 절차들이 있어요. 환급 절차들이 뭐 이의 제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프로테스트 내고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아마 밟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절차들을 떠나서 트럼프는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냐면 일단 이게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이 관세 부과하는 이 행정명령 자체를 다른 법으로 하면서 소급을 시켜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이거 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 다투겠죠? 소송으로 다투면 저는 소급해서 한 거니까 이길 것 같아요. 즉 수입업자들 이길 것 같아요. 다만 이기더라도 지난한 1심, 2심, 3심 또 뭐 파기환송 돼가지고 그 지난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럼 어찌되었건 트럼프 임기 동안에 후딱후딱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어찌되었건 기업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돈을 진짜 받을 수 있는지,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가 지면 내가 돈 받을 수 있나, 그게 사실은 기업들이 가장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확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뭔가 질질질 끌만한 그런 법적인 것들을 계속 발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트럼프가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아이디어. 그 중에 하나가 캐디시 의원의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 국회의원인데요. 공화당 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빌 캐디시라는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2023년도에도 해외 오염물질 관세법이라는 걸 발의한 적이 있고요. 올해 들어서 즉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올해 4월에도 외국 오염물질 부담급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캐디시 의원이 딱 뭐라고 했냐? 야, 이거 있잖아. 만약에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치면 우리 좋은 대안이 있어. 요 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 외국 오염물질 부담급법. 요게 뭐냐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EU 시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국경 조정제도. EU에서 그런 거 막 해갖고 국경에서 탄소 무슨 뭐 배출 많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 막 관세 부과하고 이런 거를 미국이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 대응 이런 말은 싹 빠져 있고요. 이거는 순전히 중국 이런 애들 다 관세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항상 중국을 타겟으로 하면 옆에 동맹국들이 더 두드려 맞는다. 뭐 중국만 이걸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 일본,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이 이 외국 오염물질 부담금법에 의거해서 국가별, 제품별 탄소 배출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담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급에 있어서도 다양한 뭐 법을 만들어서 막 소급을 한다, 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이런 입법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게 그럼 언제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오느냐? 원래는 내년 여름 휴정 직전에,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 연방대법원도 휴정기가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여름하고 겨울에 휴정기가 있는데 휴정 직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을 해서 지금 연방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심리 일정을 단축을 해서 심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조기 판결 내년 1월, 2월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거의 기함을 토했습니다. 연방대법원보다도 더 웃겼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고 지금 그리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냐? 이유는 15% 기존 관세를 무효화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 관세는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창문으로라도 들어올 것이다. 즉 연방대법원 판결로 해서
위법이 된 IEEPA가 아닌 다른 법을 통해서도 자기네들의 그 관심 대상인 그 제품에 대해서 막 관세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EU에 이런 수석대표라든지 EU 집행위원회에선 대놓고 나는 EU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협상을 한 미국 EU 무역협정을 아주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니, 왜 잘 지키지? 했는데 얘네들은 나름 다 생각이 있어요. EU도 뭐 바보 아니죠?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7월 턴베리 합의, 이게 미국 EU 무역협정 합의된 거거든요. 턴베리 합의를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왜냐면 어찌되었건 포괄적으로 15% 관세 상한은 확보됐다. 괜히 트럼프 긁어봤자 트럼프가 그거 졌다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미국하고 EU 합의된 거 그거조차도 무효니까 내가 너한테 관세 안 때릴 게가 아니라 더 때릴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그냥 내가 진짜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때린다 하더라도 난 너랑 합의한 거 잘 지킬게. 계속 그러는 겁니다. 잘 지킬게. 그러면서 여기 미국 EU 통상협상에서 그 활약했던 수석 대표가 설령 모든 IEEPA 관세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EU는 그 미국과의 합의를 유지할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럽 의회에서는 이 EU의 양보를 오히려 트럼프 임기 동안으로 제한하는 일몰 조항, 즉 이거 무한정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국가들이 요즘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냐면요, 트럼프랑 일단 협정은 맺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너무해.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끝날 때는 내가 이걸 살짝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다들 궁리를 해요, 국가들이. 그래서 EU에서도 여기다 일몰 조항이라는 건 한마디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만 내가 요거 지킬 거야. 그거 아니면 싹 빠질 거야. 라는 거 조항을 약간 넣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고 EU는 너무나 대놓고 연방대법원에서 무효가 나오더라도 EU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한 무역협정을 아주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U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진짜로 연방대법원에서 무효가 나온다 한들 한국 정부에서도 똑같이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연방대법원에서 무효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합의한 무역협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슬픈 일이고요. 되게 아무튼 저는 이 기사가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관세를 했고요. 사실 관세보다 더 무서운 건 저는 지금부터 할 비관세라고 생각합니다. 비관세. 제가 9월 달에 EU 집행위 쪽에 이렇게 공무원분들하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EU 집행위 쪽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때 9월 달이 딱 그때가 EU에서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구글 과징금 어마어마하게 때렸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EU 쪽 거기 그 협상했던 사람들이 다 막 걱정을 하면서 저희 지금 자기네들 너무 걱정된다고, 지금 트럼프가 합의 뒤집어 버리지 않을까, 자기네들 과징금 때려가지고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랬죠. 이게 언제 쪽이었더라? 8월 26일자로 해서 트럼프가 날린 트위터인데, 당시에 그 구글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리니까, 때리기 전에 당연히 이제 미국 EU는 턴베리 합의를 다 했죠. 턴베리에서 미국 EU 무역협정을 타결을 했죠. 근데 그렇게 과징금을 부과하자마자 트럼프가 이걸 때리면서, 이 X 트위터를 때리면서 나 안 돼, 너희들 과징금 부과해, 나 추가적으로 관세 때릴 거야 라면서 딱 트위터를 날렸죠. 이때 로이터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거 관여한 DSA가 디지털 서비스법이거든요. 과징금 부과하는 법이에요. 이거 법 관여하는 EU 공무원들 전부 다 비자 맞겠다. EU 못 오게 하겠다. 이때 당시에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예요. 네. 미국 쪽 그거 인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진짜 지금 합의되기 전에 매경에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기고문을 하나 썼어요. 기고문을 쓰면서 저도
저는 어찌되었건 한미 FTA 저도 처음에 협상에 관여를 했었고 해서 미국과는 진짜 잘 지내야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 1위 교역국이고, 물론 중국도 뭐 만만치 않지만, 그랬는데 진짜 그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트럼프의 정말 이렇게 하는 짓이. 그래갖고 진짜 제가 너무 세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3,500불 다 내주면 우리 진짜 우리 외환보유고에 뭐 다 내주는 거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엄청 세게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이스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뭐야, 미국 갈 때 이스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보면, 일단은 트럼프는 대놓고, 그리고 아주 즉각적으로 나오는 관세 조치를 먼저 했지만 이제부터 진짜 트럼프가 주목하는 건 비관세 관련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미국의 트럼프를 백업하는 빅테크들의 이익과 완전히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트럼프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를 한번 저랑 보도록 하시죠.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20년 프랙티스 하는 동안 관세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맨날 관세만 하니까. 그래서 정말 박사 논문은 그래서 관세랑 제일 먼 무역을 하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디지털 무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무역 관련돼서 이제 많은 싱크탱크 그런 것들을, 글들을 보는데 ITIF에서 요즘 되게 뭘 많이 내요. 그래서 ITIF 글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미국 빅테크한테서 펀딩 받는 그런 싱크탱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기 이 사람들 되게 자주 오는데요. 어찌되었건 완전히 제가 보면 빅테크 옹호하는 그런 브리프들 정말 많이 냅니다. 여기가 저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여기가 무슨 정부 기관지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정부가 다 빅테크를 이렇게 백업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막 그럴 정도로 정말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ITIF에서 어떤 것도 했냐면요. 빅테크 폴리시 트래커라고 해가지고 빅테크들이 소위 말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해외의 규제물들을 트래커식으로 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싱크탱크에서. 그래서 한국도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한국도 클라우드 서비스 리스트릭션이라든지 네트워크 피, 이거 망 사용료 엄청 문제됐었죠. 이런 것들 계속 얘네들도 올리고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사실 미국의 이런 싱크탱크들, 그리고 빅테크, 그리고 미국의 행정부, 전부 다 사실 연관이 돼서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7월 25일자로 나온 미국 하원에서 발간한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는 당시에 하도 이제 EU에서 이제 과징금 때리니까 막 구글 과징금 때리고 이제 DSA라고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서 막 미국 빅테크들이 뭔가를 이렇게 막 당할 것 같으니까 이때 미국 하원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때 보고서의 사실 주된 핵심은 야 이거는 과징금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폴린 센서십이다. 센서십 스레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공격을 하면서, EU를 공격을 하면서 이때 보고서를 냈는데 저는 이때 이 보고서에 나왔던 언급 중에 이 말도 정말 저는 미국이 딱 대변하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America innovates, China replicates, then Europe regulates. 이게 정확하게 미국 사람들이 EU와 중국에 대해서 갖는 특히 빅테크 관련 IT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갖는 진짜 인식입니다. 문구 하나가 이 보고서, 미국 의회의 보고서의 모든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어찌되었건 EU를 규제를 공격하고 중국은 자꾸 자기네들 베껴가지고 자기네들 넘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걸 하면서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의회에서 7월 1일자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베센트 재무부 장관한테 보낸 레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여기 이재명 대통령 이름도 나와요. 어디 나오지? 여기 뉴 이재명 거버먼트. 네, 대놓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재명 정부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공정거래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사실 네이버, 저희가 봐도 그렇잖아요. 네이버, 무슨 카카오가 완전 독점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이재명 정부 공약집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여기 그리어 그 러트닉 장관, 베센트 장관한테 보내는 레터에 그냥 대놓고 이재명 정부의 이 관련된 이 법, 이거는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이중적인 법적 행정 기준을 설정하려는 의도다라면서 엄청 세게 썼습니다. 이거 보면. 이 법에는, 즉 한국의 법에는, 한국이 법 만들려고 하는 법에는 기업의 독점적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 내 추가 서비스에 대한 할인 가격 제공 제한, 그리고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도 조사 개시 단계에서 즉시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공정위의 금지 명령권 부여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서는, 미국 국회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올해 초만 해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실 이런 데서 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즉 공정거래법 중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공정거래법 만드는 거, 그거 관련된 그런 세미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8월인가 9월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방문한다라고 한 직후부터 그런 세미나들을 전부 다 취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정 협의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당분간은 좀 가만히 있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니까 가만히 있자. 어찌되었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미국의 빅테크들의 그런 위력들, 자기네들이 소위 말해서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려는데 방해되는 거 싹 다 없애버리자. 이런 그 빅테크들의 그런 의도들이 너무 잘 보이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 레터에는 정말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아무튼 저 이런 레터를 보면서 이런 레터들이 이렇게 세게 안 쓰는데 엄청 세게 썼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인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 이 법 만들면, 한국에서 이 법 만들면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완전히 중국 공산당만 좋은 그런 법이다. 이렇게 미국 의회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경쟁법을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차별적인 정책 효과를 추구한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 대한 사전 통보 없는 사무실 압수수색, 과도한 집행 조치,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산업 관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시사하는 위협 등이 수반된다라고 이 레터에서 명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공동 팩트시트가 나왔습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변호사 고객 비밀 유지권을 보장을 한다라는 내용이 뜬금없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보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형 로펌을 다녔지만 이제 많은 우리나라 그 대형 로펌들이 빅테크들 클라이언트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대형 로펌들도 요즘 압수수색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엄청 항의를 했어요. 예전부터. 특히 뭐 인텔 여러 가지 왜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왜 대체 한국에서는 로펌도 압수수색하느냐. 엄청 항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거가 아름답게 포장이 된 게 변호사 고객 비밀유지권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희 변호사 업계에서는 예전부터 그걸 좀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대한변협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나라는 그게 미국처럼 입법화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변호사 고객 비밀 유지 권한이 아예 합법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입법화가 안 돼 있어서 요거는 아마 대한변협 같은 그 변호사 업계에서도 요구를 했고, 어찌되었건 미국은 자기네들 빅테크에 딱 그 이익과 딱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엄청 세게 요구해서 요번에 공동 팩트시트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들 무슨 무역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변호사 고객 비밀유지권.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아 이게 여기 왜 들어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센 레터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캐나다의 재정부 장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캐나다도 아시다시피 EU하고 비슷하게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떡 나섰습니다. 그랬다가 부랴부랴 2025년 6월에 부랴부랴 철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캐나다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세를 그냥 부과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미국하고의 이런 관계를 더 좋게 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캐나다 모든 사람들한테 번영을 갖다 줄 것이다. 뭘 번영을 갖다 줘요. 자기네들 디지털세를. 너무 약간 이 말이 저는 되게 슬프더라고요. 예? 캐나다 재정부 장관이 이거 디지털세 이거를 철회를 하면서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공격으로 관세든 비관세든 엄청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이런 빅테크 관련된 규제 정책들은 다 모든 국가들이 철회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트럼프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AI죠. 뭐 우리나라도 AI 뭐 3대 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는 좀 듣긴 들었습니다. 전 절대로 저희 정부 디스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냥 진짜 이건 AI 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 꿈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1대인 미국과 2대인 중국이 50%, 48%더라고요. 그래서 한 2% 가지고 3위를 수많은 나라들이 다툴 정도로 사실은 AI의 산업 중에 1등, 2등은 저 앞에 가 있는 거고, 우리 3등, 한국 3등 하고 싶은데 3등 하려는 수많은 국가들은 저 뒤에서 달려가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공고화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AI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정책들도 피고 있고요. 그래서 AI 액션 플랜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AI 액션 플랜은 필라가 3개로 돼 있고, 하나는 혁신 가속화, 하나는 인프라 구축, 하나는 국제 외교 및 안보 선도. 근데 이 중에서 어찌되었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건 필라 2인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 구축. 왜? 반도체 제조 복원, AI 인프라 강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시설, 인프라, 뭐 신속한 인허가, 전력망, 뭐 보안, 이런 거 관련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부분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정책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보시면은, 여기 제가 쓰진 않았지만 필라2에서 그 AI 액션 플랜의 필라2에서 정말 대놓고 미국에서 AI 관련된 패키지를 만들어서 동맹국에게 판매를 하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구나. 너무 대놓고 그냥 동맹국한테 그게 장사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각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거고요. 특히 비관세 중에서도 디지털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미국하고 다른 나라랑 체결한 관세 협상,
중에서 디지털 부분을 어떻게 규율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협정,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기술 번영 협정. 요거 세 개를 저는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볼게요.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중에서 이 디지털 분야, 특히 비관세의 디지털 분야, 여기서 보면은 유럽도 전부 다 미국이 한국한테 압박하는 거랑 똑같은 압박을 EU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용료 이런 거 부과하지 마라. 이것도 대놓고 들어갔고요. 요번에는 우리는 들어갔나?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전자적 전송, 무관세화 이런 것들도 들어갔고요. 어찌되었건 굉장히 많은 디지털 장벽 관련된 내용들이 EU 쪽에서도 들어갔고요.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합의, 여기에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WTO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WTO 싫어하고요. WTO는 다 폐기되어야 되는데 또 막상 자기 이익에 관련되면 WTO 갖다 씁니다. 그래서 미국, 인도네시아 무역 합의에 대놓고 WTO에 따른 전자적 거래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걸 금지해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보면은 뭐 기후도 뭐 신종 사기니 해도 막상 또 기후 가지고 또 돈 벌 거면 또 기후도 또 끌어올 거고요. 뭐 WTO는 다 망해야 돼. 우리는 탈퇴할 거야 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압박하고 싶으면 WTO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오는 거고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신문에 많이 안 나오는 게 너무너무나 아쉬운데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하고 무역 합의를 체결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얻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다들 아쉬울 것입니다. 팩트시트 보셔도 그럴 거고요. MOU 보고도 저도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저쩌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불리하고 우리나라도 불리하고 다 불리합니다. 미국하고 체결한 것 중에 유리한 거 받은 나라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그래도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또 한 나라 있었는데 전부 다 이 기술 관련된 협정을 별도로 사이드로 체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아시잖아요. 어젠가 그젠가에도 신문에 났어요. 우리나라 5년 후면 반도체도 중국한테 따라잡히고 주요한 그런 기술 관련된 거 다 따라잡힌다고요. 그나마 저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 길은 미국하고 협력하는 걸 것 같아요. 특히 기술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관세 많이 내주고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국한테서 얻을 건 이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이 기술 관련된 협정 체결한 거 정말 찬성하고요. 이 부분을 물론 사람들은 뭐 이거 MOU니까 뭐 소용도 없고 이런 건 다 그냥 형식,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즘 조약으로 체결 다 안 해요. 다 이런 걸로 체결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체결한 기술 번영 협정 하에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틈바구니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 팩트 시트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통상 관련된 것, 무역 관련된 것만 쭉 봤거든요. 무역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요 문구입니다. 요 문구. 비관세 장벽 해결 및 이행 계획 마련. 연말까지 코러스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계획. 근데 이 채택하는 건 요것뿐만이 아니라 요걸 더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딱 해놨습니다. 즉, 여기는 합의가 안 됐지만 연말까지 막 합의를 해서 진짜 한국 어떻게 해. 그걸 다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요거 들어가고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연말에 이 코러스 공동위원회에서 어떤 문구가 채택되느냐가 진짜로 우리의 의무를 규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자동차, 식품,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요거는 5만 대. 요거는 원래 한미 FTA에서 그 소위 말하는 자동차 인증 관련돼서 미국에서 인증받으면 한국에서 더 인증 안 받아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미 FTA에서 원래는 6,500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협정문에 6,500대를 박았어요. 근데 그게 한미 FTA 개정을 통해서 25,000대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걸 5만 대로 한다? 그럼 한미 FTA 요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코러스 공동위원회에서 어떻게 내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요거는 한미 FTA 개정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 근데 요거는 사실은 5만 대든 몇 대든 이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 돌아다녀 보세요. 뭐 포드 자동차 몇 대 없어요. 저희 다 뭐 BMW, 뭐 벤츠만, EU 자동차만 있지 미국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거든요. 저는 이런 건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우리한테 큰 이득 없거든요. 근데 진짜로 사실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예컨대 바이오테크 규제 강화. 얘네들 사실 듀폰 이런 엄청나게 큰 소위 말하는 농업 기업들. 아시지만 농업 관련된 기업들 정말 거대한 다국적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여올 때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식품 검역이라든지 규제를 간소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거는 뭐 항상 뭐 미국이 요구하는 거 뭐 망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뭐 위치 정보 이런 것들 이제 맨날 나오는 왜 구글맵 있잖아요. 구글맵 뭐 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밀지도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리스트업이 돼서 코러스 때 구체적으로 한국 뭐 해 이게 딱딱 문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이게 아까 그 내용 때문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 공정거래법에서. 빅테크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뜬금없이 환경법 집행 강화도 나왔더라고요. 전 참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제법을 주로 해서 프랙티스를 했는데 유일하게 국내법 프랙티스 한 게 환경입니다. 제가 환경법 관련된 일들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미국보다 환경법이 훨씬 세고요. 그리고 집행도 우리나라 되게 잘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근데 이거를 왜 뜬금없이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려고 해요. 이거 왜 넣었는지 모르겠고요. 어찌되었건 NT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플러스 된 내용들이 이번에 팩트시트에 다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팩트시트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코러스 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문구가 나올 거니까 그거를 꼭 다시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 문구에서도 요거 내용을 포함해서 이거 내용 플러스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뭘 또 더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통상이 완전 바뀔 겁니다. 트럼프는 FTA 싫어합니다.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요. 트럼프가요. 미국이 2013년 이후에는 한 건도 FTA 체결한 게 없습니다. 즉 한미 FTA 개정한 거, 나프타 개정한 거 빼놓고요. 새롭게 체결한 거 2013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FTA 싫어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요거예요. TTIP. 미국하고 EU는 아시겠지만 한국하고 미국은 한미 FTA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EU는 FTA 없어요. 옛날에 협상을 했거든요.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아예 협상의 방식 자체를 미국하고 EU가 바꿔버렸습니다. FTA 형식으로 하지 말자. FTA 형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 앤 트레이드 카운슬이라고 해서 무역기술위원회라는 그런 걸 발족을 해서 이건 한마디로 그냥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 이런 식의 그런 협의체 그런 그 포맷으로 가지 FT 이런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포맷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네. 가장 마지막으로, 네. 제가 아무튼 요즘 이렇게 기사들을 보다가 갑자기, 이거 웃기네. 이거 좀 특이하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요거.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지금 우리 미국 얘기를 막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항상 미국 관련된 정책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빼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중국의 정책입니다. 어찌되었건 미국의 통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거든요. 지금 EU가
이유는 뭐 자기네들 통상 정책으로 뭐 EU 시바민이 뭐니 옴니버스 패키지 이렇게 해서 다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력하게 미국에 맞서고 있는 건 중국이고요. 중국이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국하고도 교역 관계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문구 하나를 봤습니다. 내권식 경쟁 정책 규제 움직임입니다. 전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내권식 경쟁 정책 규제가 뭔 말인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보니까 과잉 공급을 막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중국과 EU, 중국과 한국, 중국이 전 세계 무역에서 가장 해악적인 존재로 등극한 이유는 과잉 공급입니다. 제가 이 통상을 하니까 통상 관련된 뭐 새로운 것만 나오면 저 다 해보거든요, 진짜. 약간 무조건 해봐요. 그래서 뭐 딥시크 나왔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해보고요. 테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처음으로 가입했습니다. 샀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남자애들이니까 아이들이 발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샌들 이런 거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샌들이 저희 아이한테 딱 맞는 게 하나 있어서 테무에서 5,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완전히 사야 되겠다. 이러고 구입을 했어요. 딱 구매를 해가지고 테무 그 5,000원짜리 샌들을 아이한테 신겨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난감해서 테무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반송 무료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무 사이트에다가 이거 나 환불하고 싶다라고 올렸어요. 올리고 환불 버튼을 클릭을 하고 전 당연히 이제 이걸 반송을 할 준비를 하고 왔던 배송 이 봉투랑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면서 반송을 할 준비를 하고 환불 버튼을 딱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환불이 된가 동시에 그 밑에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 물건 너 가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반송하는 비용이 더 들 것 같더라고요, 걔네들은. 얼마나 싸면 그래요. 얼마나 싸면. 이걸 보면서 저는 야, 진짜 공급 과잉 맞구나. 공급 과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항상 중국에 미국이 지적하고 한국이 지적하고 야, 너네 공급 과잉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그러면은 중국은 항상 그랬어요. 그걸 내가 왜?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데. 국가인 내가 왜 그걸 하는데? 항상 이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국가에서 중국 중앙 정치국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네들이 내권 경쟁 정책을 중국 당국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경쟁 방지법, 가격법, 그리고 보조금도 축소하고.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중국은 전 세계 공급 과잉을 불러와서 전 세계 통상 질서를 흐린 주범이었는데 이거를 스스로 규제를 하겠다? 진짜로 규제를 할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지 뭔가 다른 포지션으로 가려는지 뭔가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찌되었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 요번에 공동 팩트시트 나온 걸로는 끝이 아니고요. 포레버 협상으로 계속될 겁니다. 특히 앞으로 올해 당장 말 나올 코러스 공동위원회에서의 합의문에서도 리스트업 되듯이 비관세 장벽, 특히 빅테크 관련된 규제 관련된 비관세 장벽은 정말 미국이 엄청나게 밀어붙일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진짜 할 수 있는 참 일들이 없는데 그래도 어찌되었건 저는 요거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테크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중국과 미국과 EU 사이에서 잘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네. 지금 대미 투자 MOU를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입지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양측 입장 다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국익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유리한 건지 그거 좀 궁금해요. 제가 진짜 그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국회에서도 전화 주시고 뭐 기자분들도 전화 주시고 정말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인 측면. 전 이건 법적인 측면으로 당연히 국회에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그거는 제가 이제까지 했던 법에 따르면, 그리고 제가 외교부에서 국제통상 협상도 하고 조약과에서 국회 비준 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약 나오면은 이게 조약인가 아닌가. 그리고 국회 비준을 받는가 아닌가. 그거 맨날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법적으로는 당연히 국회에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회 그 헌법 60조 1항에선 명확하게 조약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약은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 문건을 말하고요. 그런데 MOU에는 명확하게 이 문건은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 않은 문건이라고 아예 양측이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관적인 의사를 저희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문서의 객관적인 그런 요소들 뿐만이 아니라 양측이 이 문건을 조약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라는 주관적인 의도를 저희가 조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관적인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전 조약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헌법 60조에서 입법사항 또는 국민에게 중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해도 그거는 전제가 조약인데 조약이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조약인데 조약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여를 할 때 헌법에 따라서 국회를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헌법에 따라서 조약이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건 법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순간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비준되고 그리고 공포된 조약의 경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즉 비준 동의가 된 조약은 국내법하고 동일합니다. 국내 법률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원론 국가이지만 국내법에, 그러니까 일원론 국가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조약하고 그 국내법하고의 사이에서 그 문구 때문에. 근데 어찌 되었건 여기에 국내법적인 법적인 효력을 부여를 하는 순간 그거에 구속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다 꼼수 쓰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일몰 조항을 넣어서 어떻게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힘이 빠지면 내가 싹 빠져나가 볼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조금 그 소위 말하는 꼼수를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진짜 막말로요. 아까 이유는 대놓고 연방대법원에서 무효가 된다 하는데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거나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 그것도 쉽게 빨리빨리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나 절차를 저는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되는 순간 아시겠지만 법은 폐지되거나 국회에서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대로 효력에 갑니다. 뭐든지 법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국익의 관점에서는 비준 동의를 안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통령실에서는 네. 이제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네. 이제 유야무야 없애서 네. 이렇게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던데 네. 그게 어쨌든 간에 MOU인데 다음 네. 정권으로 뭐 이양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가능한 건가요? MOU 같은 경우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뭐 정권이고 뭐고 그냥 저희가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언제든지, 사실은 언제든지. 예. 그럼 이번만 트럼프 임기만 잘 버티면 네. 뭐 희망이 좀 있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걸 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일단 법적으로도 저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저희 항상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에요. 뭐든지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완벽하게 다른 나라처럼 좀 꼼수도 부리고 좀 이렇게 뭉개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시려고들 하니까 이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투명성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절차적인 거는 다른 걸로 커버를 하면 돼요. 굳이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예. 근데 다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이런 식의 통상조약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국회 안 갈 거예요. 그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헌법을 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통상조약 절차법이라고 있습니다. 통상조약 절차법은 전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거 올해 전 이런 상황이 나올 줄 모르고 제가 키예프란 거 연구해서 요번에 연구 책자 발간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건 저는 예전부터 계속 이런 조약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개정을 해서 그게 이제 그런 걸 개정을 해서 뭐 국회 비준 동의는 안 받더라도 국회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좀 알 권리가 더 보장이 되도록 법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만드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법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질문하시죠. 네, 네. 이 예. 상황에서 네, 네. 다. 예. 어느 분부터? 네. 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의 초반부에 네. 이제 트럼프가 WTO나 한미 FTA에 어쨌든 뒤집는 과정에서 그 네. 내부에 있는 조문을 통해 그런 뭐 안보상 국제관계에 뭐 비상식적인 조치에 의해서 뭐 네.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이 관세 협정을 맺었는데 그 문구 자체가 사실 저는 이 법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문구는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나 그쪽에서 좀 세부적으로 요거를 설치한 문구인지 일단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의 관세 협정이 어쨌든 트럼프 임기 내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트럼프는 한 번 더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그 다음 정부에서 트럼프계 인물이 되면 어쨌든 지금 추세를 비슷하게 갈 거는 같은데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지만 트럼프 계열하고는 결이 다른 인물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에 뭐 민주당이 됐을 때 과연 지금의 이 관세 협정이나 무역 협정이 지금 이대로 갈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건 미국한테 유리한 거니까 이거 민주당 측에서는 전부 다 없애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이걸 하다 보니까 뭐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뭐 마음속으로는 조금씩 개정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아까 그 국가 안보 조항 있잖아요. WTO랑 비슷한 조항을 대부분의 FTA들이 가지고 있는데 한미 FTA 각주는 좀 특이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미 FTA와 같은 각주를 가진 FTA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왜 받았는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저도 그거 담당했지만 그게 왜 들어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때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가 나올 걸 알고 그게 저희 2007년도 협상했거든요. 그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알고 그런 각주 넣은 것 같지도 않거든요. 조금 저희가 저희 그때 당연히 저희는 한미 FTA 빼놓고 나머지 FTA는 거의 WTO하고 비슷한 각주 안 달린, 그러니까 그렇게 판사의 그 재량권마저도 없애버리는 그런 내용은 넣지 않거든요. 한미 FTA가 저희가 체결한 것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조항 우리가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넣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활용할 가능성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어찌되었건 저희가 분명히 제안은 안 했을 것 같고, 미국 쪽에서 제안을 했을 것 같고, 미국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2007년도에는 국가 안보라는 그런 조항을 원용을 한다라는 건 저희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USTR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상정을 해서 그때 그걸 요구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은 관세라는 거를 부과하는 거, 저는 관세는 조금 덜 부과해도 관세라는 무기는 계속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단은 저는 관세보다도 비관세 쪽에서의 장벽,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지금 제조업 국가는 아니잖아요. 미국은 사실은 서비스 무역을 막 창출을 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 파는, 그러니까 서비스 중에서도 다 디지털 관련된 것들을 파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그 비즈니스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런 압박들을
줄 것 같고요. 그런 압박들을 효과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상대방을 구슬려 가지고 압박을 먹히게 하는 그 수단은 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트럼프는 관세를 일종의 목적 중에 하나로 하지만 다른 공화당 정부에서는 목적으로는 안 해도 수단으로는 계속 활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이 설령 집권해도 이 관세 카드는 계속 이제 사용할 거라고. 왜냐하면 바이든 때도 사실 무역확장법 232조 뭐 이런 건 계속 썼기 때문에 어찌되었고 자국의 뭐 이익을 위해서는 저는 메인은 아니더라도 카드로는 계속 쓸 것 같습니다. 그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15% 이하의 관세를 미만의 관세를 네. 150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150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루 쉬고 150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의회에 뭐 입법 네. 조치가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트럼프라면 그냥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상하원이 전부 다 공화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은 또 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입법이 잘 안 되거나 그러니까 행정부가 아무리 요구해도 입법부가 잘 움직이질 않죠. 근데 지금은 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령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법도 만들면 되잖아요. 법을 또 아예 제대로, 그러니까 아예 바를 개정을 하는 거죠. IEPA 아까 regulate importation을 regulate importation, 뭐 including 뭐 imposing tariff라고 뭐 개정을 한다든지 개정해서 소급 막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 시나리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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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정치경제 전공이어가지고 네. 너무 네.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질문사항은 아까 WTO랑 그 FTA 예외 조항 네. 말씀하실 때 네. 국가의 안보 위익에 위배된다면 네, 네. 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내가 클레임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 지금 국가 안보 위기야. 그래서 네, 이거 네. 안 지킬 거야 하면 네, 네. 끝인지.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실 저희 소송에서 제일 문제가 됐는데요. 이거를 필요하다라고 그 국가 스스로가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주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내 스스로가 간주하면은 이거는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미국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진짜 주장을 했어요. 근데 WTO 판정부는 아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문구 자체는 딱 문구만 보면은 스스로가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간주하면 끝. 남이 뭘 하던.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WTO는 이건 클리어하게, 이건 그래도 WTO, 그래서 미국은 아예 이거는 WTO에서 판단할 필요도 없다. 이거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데 왜 WTO에서 이게 뭐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검토를 하느냐. 니들은 이거 검토할 권한도 없어.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WTO는 아니다. 이건 WTO에서 판단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혹시 또? 네. 저 일본 경제신문에서 네. 기자하는 네. 박수라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 협상의 현장을 잘 아시는 네. 잘 재밌게 말씀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한 게 네. 협상 현장에서 네. 협상의 기술이나 네. 테크닉 같은 거 네. 그런 게 실제로 네. 있는지 네. 네. 예를 들어 이번에도 네. 15% 네. 그렇게 결정돼서 네. 이재명 네. 정권 잘했다 예배까지 예. 예. 정말 잘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예. 그거는 뭐 미리 처음부터 네.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서 네. 한미 간에 네. 관료들이 하는 네. 건 변호사분들이 하는 네. 건지 네. 아니면 거기에 네.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네. 혹시나 그거 네. 13%로 네. 타결할 수 있었던 건지 네. 아니면 대통령끼리 네. 호흡을 네. 맞춰서 네. 마지막에 네. 거기서 네. 결정하는 건지 네. 좀 협상의 기술. 그런 거 궁금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외교부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한미 FTA 막바지 협상에 이제 협상
단으로 들어갔는데 제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국가가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리고 가서 아 내가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협상을 잘해보리라 하고 딱 들어갔는데 가장 처음 제가 이제 임무 하나를 받았던 게 저희는 밥상 차린다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점심 예약하는 거, 장소 예약하는 거. 그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내가 막 협정문 가지고, 뭐, 이렇게 책상 꽉 조여서, 이런 걸 하면 어때? 뭐, 이런 걸 생각하고 하다가, 저걸 밥상을 차려라고 해서, 제가 이게 뭔가? 그랬는데, 저희가 협상을 한미 FTA도 그렇고, 한EU FTA도 그렇고, 그때가 이제 제일 치열했던 협상이었거든요. 그때 협상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합니다. 이렇게 막 돌아갈 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씩 막 하는데요. 한 번은 한국, 한 번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국 이후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근데 사실은 협상장에 가서 진짜 왜 신문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협상 테이블 쫙 있고 양쪽에 수석 대표가 딱 앉아 있고 배석이 쫙 돼 있고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다 문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교환을 한 다음에 딱 그 자리에서는 사실 확인하는 것만 합니다. 거의 확인하는 것만. 그리고 진짜 결정적으로 정말 모든 게 거의 대부분 틀은 짜졌어요. 실무가들끼리 했어요. 틀이 짜졌어요. 짜졌는데 진짜로 정말 15%로 할 것인가 13%로 할 것인가 요거는 밥상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밥상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는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로 그래서 그냥 협상 수석 대표 그래서 보통 원뿔원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원뿔원으로 해서 수석 대표의 배석 하나 해서 점심 먹거나 저녁 먹거나 하면서 그땐 진짜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죠. 패를 좀 까봐라. 그쪽에서 절대로 못 받는 이렇게 마지노선은 뭐니? 그럼 그때 약간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듣고 상대방이 이제 죽었다 깨나도 예를 들면 저희는 뭐 그때 뭐 소고기 뭐 그런 거 뭐 우린 죽었다 깨나도 그거는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저렇게 난리 나서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듣고 와서 이제 내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거의 진짜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건 밥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밥상을 잘 차려야 됩니다. 오늘 정말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